이번에는 이제 세션 1의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은 한국칸트학회 이사, 한국근대철학회 이사를 맡고 계시며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교수로 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중앙대학교 김영주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AMA, 인공적 도덕행위자 연구 사례로서 한국형 모럴 튜링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형 모럴 튜링 테스트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AIH 프로젝트라는 팀,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라는 그 주제로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다른 여러 팀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내용들이 우리 변수령 교수님하고 한기영 교수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 윤리 이렇게 협회에서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윤리를 이슈화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룹이 이렇게 워킹 그룹이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고 또 어떤 큰 틀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공동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 일단 저희 연구소의 어떤 그 프로젝트 기획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총 이제 공동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 5가지 연구 분과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첫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관계소통학이라는 분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 데이터 해석학, 데이터들이 편향됐다든지 여러 가지 윤리 문제 이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어떻게 인문적인 그 색채를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오래된 학문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비평학 있는데, 아마 뭐 철학을 아시거나 뭐 이렇게 좀 보셨던 분들은 오래전에 뭐 하이데거라든지 그 뒷전에 발터 베냐민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그때 새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어떤 기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인문학적인 비판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그 기술, AI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학, 그 다음에 윤리학, 뭐 이렇게 저희가 분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기술 비평에 대한 어떤 AI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인문학자들이 어떤 기술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용적 가치 등을 많이 논하지만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덜한 점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직접 관련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위에서 대화와 소통의 문제, 사회문화적인 변화 요인을 추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들을 견인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학문을 진행을 하고, 그 어떤 이슈들의 어떤 지붕을 씌우는 역할이 되겠죠. 그 역할로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제 AI 에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5가지 연구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제와도 맞고 AI 윤리 분과입니다.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연구단에서 이제 AI 윤리 분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다른 연구들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찌 보면 AMA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있긴 한데 이건 상당히 피상적인 수준이고 소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조사했고 우리 많이 자료를 참고했는데, 저희가 아직 뭐 연구의 도상에 있긴 하지만 인공적 도덕 행위자 한국적 사례는 저희가 융합 연구를 이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윤리팀,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심리학 혹은 도덕 교육학자들도 계시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부산인데 이제 동아대학교 AI 랩실에서 같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총 3가지 학문 분과가 되겠죠.
윤리학, 그 다음에 도덕심리학, 매개체로서의 도덕심리학, 그 다음에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AI 랩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모럴 튜링 테스트입니다. 제가 원래 드린 제목은 이제 한국의 10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모럴 튜링 테스트인데 전체 주제와 맞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일단 튜링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덕적인 튜링 테스트를 MTT라고 이름 붙였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아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아마 이슈가 많이 돼서 알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튜링이 설계했던 것은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속임 논증에서 이제 시작을 한 내용인데,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제 옵저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남자가 아니다,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옵저버가 판단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맞아,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게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논문에서 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 발전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엔 만약에 지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계속해서 좀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년 뭐냐면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이제 판단자가 있으면 한 7명 정도가 이것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히든싱어를 뭐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든싱어를 보고 저거 정말 모창하는데 어떤 특정 가수인지 가수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우리가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컨셉에서 이제 튜링 테스트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어요. 이제 존 썰이라는 사람이 한 비판인데, 이것도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을 재생하기가 좀 번거로워. 제가 말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차이니스 룸이라는 아규먼트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기계가 생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이제 존 썰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는 이겁니다. 안에 중국인이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어떤 영국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 중국어의 완벽한 문법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중국어로 질문을 던지는데, 이분은 그 문자만 보고 문법책을 뒤져서 아니면 무슨 쪽지 같은 걸 뒤져서 정확한 답을 내놔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중국어를 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비판을 이제 가해요. 그런데 튜링은 존 썰의 논문이 한참 나중에 나왔는데, 튜링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나는 생각하는데 너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는 생각하는데 누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컴퓨터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영역에 있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2500년간 얘기했지만 아직도 답을 못 내지 않았냐. 우리가 그럴 바에 좀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걸로 간주하자, 이런 결론을 튜링은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고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자. 뭐 그 한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 부분에 착안을 했어요. 모럴 튜링 테스트가 저희가 이제 2018 여기 계신 변순용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건데, AI가 모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안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랄리티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로봇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 생각하는 AI의 가능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MTT, 인공적 도덕 행위자를 판단할 수 있는 모럴 튜링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연구를 이런 이런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제 발표가 총 세 가지 구분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융합연구분과 그랬더니 처음에 에틱 분야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Practice of MTT인데 이거는 이제 도덕 심리학 분과의 연결, 나중에 이제 AI 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콜버그의 이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일단 사람한테도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로봇한테도 AI한테도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 논증을 가지고 이 발표를 가지고 저는 작년 재작년에 사실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영미 분야에서 그쪽 그룹에서 많이 발표된 첫째 이제 비판은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할 수가 있느냐? 콜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코그니티브 디벨롭먼트 티어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그 도덕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는 사람의 도덕을 어떤 이론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적응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도덕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카테고리화 시켜서 발달 단계를 나눌 때는 콜버그의 이론이 전문가들의 입장을 빌어 말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걷고 그 대상은 한 10상 정도가 됩니다. 예, 콜버그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덕 발달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눴고 각 단계별로 2단계의 스테이지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첫 발표, 두 번째 발표에도 공통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희가 합의된 분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는 도덕가치 외적성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어린애들이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은 야, 너 이게 밥 안 먹으면 혼난다? 이를테면 마법 천점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법 천점을 사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따릅니다. 밥 먹어요. 두 번째는 너 계속 그렇게 밥 안 먹으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 첫 번째 레벨이고 두 번째는 점점 더 밥을 안 먹고는 우리 애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 집 식구 아니다.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 같이 살 수 없어. 그런 엄마의 권위에 의해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저는 이제 봐요. 이건 뭐냐면 도덕 가치가 타자한테 의존되어 다른 어떤 소셜 그룹에 의존되어 있어서 가치 판단 이전에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어그린 소셜 놈이라 그랬는데 이 단계는 이런 겁니다. 아, 이게 예절이구나.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밥을 차려주면은 같이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 것이 예절이구나. 이렇게 어그링이 되는 단계가 이제 콜버그의 이론을 저희가 이제 3단계로 추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루지 않을 건데 칸트의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인 사람을 인지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것을 만든 사람이 나니까 내가 따라야겠다. 말 그대로 도덕 3번이 외재적 도덕 가치가 자기 안으로 흡수된 상태라면 더 상급의 이제 도덕적 단계는 내가 설립한 도덕적 단계가 외화되는 상태가 이제 칸트의 기준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인데 훗날 니체인가요? 정확히 누가 칸트 때문에 살기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힘들지 않냐? 원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레벨에서 도덕적 외재성은 아까 우리 처음에 변순홍 교수님하고 황기영 교수님께서 설명하는 그런 단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단계로 바꿨고 두 번째는 상벌에 따른 결과주의고 이게 소셜 놈 스테이지는 이제 어그링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단계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헬스케어 로봇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칙은 우리가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공적 도덕 행위자 그 자체를 구현해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근데 원칙을 가지고는 그 자체의 구현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화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시나리오를 설립을 했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 안에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 단계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에이머, 이제 헬스케어 로봇이 나오는데 에이머라는 것은 이제 헬스케어 로봇인데 민호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제 민호는 이제 치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에이머한테 캔디 가져오라 그랬어요. 에이머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 로봇이니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에이머는 이제 민호는 에이머 가슴에 있는 라이크 버튼을 눌렀고 이것을 본 상위 명령자들은 디스라이크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게 가중치에 따라서 상쇄가 되면 당연히 얘는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받은 거예요. 둘째 날에 했더니 안 된다 그랬어요. 에이머가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디스라이크 버튼이 더 세니까 몇 개가 더 눌러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가 라이크 버튼을 이제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민호가 에이머한테 옆집에 사는 애한테 가서 훔쳐와라 사탕을. 이런 3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설립을 했어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명령 수행 단계에 대한 컨셉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디스라이크 라이크 버튼은 상벌에 의한 결과주의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옆집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셜 놈 스테이지, 마지막에 이제 콜버그에 따르면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도덕적 단계를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 아직 연구 기간이 많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퀘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10살짜리 우리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설문이고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에이머라면 당신은 민호의 캔들을 첫째 날에 가져왔겠는가? 예스라 그러면 얘는 이 질문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한 이 어린아이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만약에 네가 에이머라면 마지막 날이겠지. 미나의 캔디를 너한테 갖다 줬겠냐? 안 갖다 줬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스테이지 3까지 이제 통과한 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연구팀에서 이제 설문을 주로 하시고 하는 도덕심리학 선생님 이것만으로는 결과치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예스냐 노냐 답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하위 질문들이 갈라졌습니다. 보시면 에이머가 민호한테 첫 번째 날에는 그 이제 캔디를 갖다 줬지만 왜 두 번째 날 안 갖다 줬을까 물어봤을 때 좀 더 구체적이죠. 이렇게 되면 민호보다 그 민호의 부모님이 더 이제 상위 명령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호 가족들이 민호를 빼고는 그 캔디를 먹지 않는 걸 얻기 때문에 첫 번째 답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퀘션 2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날에 에이머가 민호에게 왜 캔디를 갖다 주지 않았을까? 첫 번째 답은 그런 어떤 그 허락 없이 갖다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호의 가족들이 민호가 캔디를 먹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숨겨진 답변, 그 숨겨진 답변 속에 있는 그 윤리적인 이론들을 학생들한테 곧바로 말해주지 않고 10살 학생들한테 유도하여서 그 속에 있는 잠재적인 도덕성을 우리가 캐치해내고자 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뭐 모집단이, 표본 집단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것이 뭐 정확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도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3개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이제 3개를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베이를 해봤고 총 422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건 이제
기계한테 한 게 아니고 이제 10살짜리, 그러니까 4학년, 6학년입니다. 4학년. 왜 근데 10살이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데피니션을 말씀 변신용 교수님께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아주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도덕 심리학자들이 피아제라든지 콜버그 이론에 따르면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덕성이 되게 바뀌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디벨롭먼트를 정할 때 어떤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나이여서 저희는 이제 4학년만 하지 않고 4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답변을 얻은 그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을 이제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하고 샘플 설베이겠죠. 확대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 지금은 연구가 이제 계속 진행되겠지만 첫 번째 질문만 던졌어요. 첫 번째 이 시나리오를 다 알려주고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만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라에 따라서 후속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원인들을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답을 했다면 아마 얘는, 왜냐하면 아까 단순히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라 이렇게 수치 계산과 환산으로는 저희 같이 그냥 이렇게 철학을 한 이게 도덕심리학이라든지 실험 설문에 잘 문외한들은 그런 결과가 나왔겠구나, 조금 더 어떤 정확한 결과치를 위해서 이런 그 도덕심리학 팀에선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각 질문에 그 이유를 달게 했고 그 이유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을 했을 때 모랄 스테이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똑같죠. 저희가 이제 이번 첫 번째 세션은 이제 관통하는 세 단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어떤 명령 수용 단계, 상벌에 따른 결과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도덕 규약의 합의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지어서 답을 이제 추출을 해냈습니다. 이것을 해독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이미 논문으로 2019년인가 이제 저희 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렇습니다. 4학년, 6학년 모두 스테이지 2에 많은 답을 했다. 1도 있고 3도 있지만 2가 공통적으로 이제 많은 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서베이의 잠정적인 결론은 그 헬스케어 로봇, 그러니까 모랄 튜링 테스트를 적용한 헬스케어 로봇의 그 잠정적인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이제 10살 어라운드, 그러니까 10살, 그러니까 10살 전후 아이들은 첫 번째 그 임페라티브 풀필먼트 오브 오더스에는 있다. 이 정도도 아닌 거는 아니다. 물론 저희 애 같은 경우 좀 예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는 이 정도의 그 도덕성은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 상벌에 따른 결과주의, 아까로 따지면 뭐 마법 천자문을 사준다, 아니면 캔디를 준다 그러면 밥을 먹는 그런 행위 정도, like, dislike 버튼에 그런 정도는 취해 있다. 뭐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렸고, 그다음 궁극적인 결론은, 궁극적인 이제 그 저희의 큰 틀에서의 목표는 이런 거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AI의 도덕성을 산정할 것인가,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은 또 개발팀에서 할 텐데, 이런 거죠. 저희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튜링 테스트에서 가져왔다. 튜링 테스트 가져왔는데 그 특징이 뭐냐?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생각하는 것을 allow 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을 진행하자. 오케이. 그럼 모랄은 어떠냐? 모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모랄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자. 이게 이제 theoretical background였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다면 10살짜리가 도대체 어떨까라는 실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콜버그 이론을 우리가 각색한 거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 최소한 두 번째 단계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0살짜리 AI 헬스케어 로봇을, 10살짜리의 도덕성을 가진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면 딱 그 정도는 일단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어떤 바로미터를 이제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틀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동아대학교 인공지능 랩실 김종욱 교수님이 계신 데서 하고 있는데, 소어라는 그 프로그램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럴 튜링 테스트가 나오고, 이 소어라는 프로그램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규칙 기반이고 학습 기반인데, 규칙 기반, 아주 오래된 그 전형적인 규칙 기반 그 논리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터페이스가 미소로라는 게, 요즘에 미소톡 버전 2까지 나왔다고, 한국어까지 된다는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된 것을 이제 이제 차트로, 말하는 차트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잠깐 보시면 뭐 이렇게 아주 초보 단계인데 이런 식의 대화가 구성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목적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AI 랩실의 얘기겠죠. 지금 이제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속 연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고, 지금 보다 정확한 열살의 도덕성의 기준과 그다음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만 연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한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저희가 해볼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문장도 해볼 거고, 저희가 뭐 여유가 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면서 조금 더 산업 현장이라든지 AI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AI 에틱,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은 우리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문학단 HK 사업의 그 AI 에틱 분야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팀도 많이 있겠지만 활발한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ethics, moral psychology, AI 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융합 연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MTT의 기본적인 모럴 튜링 테스트의 기본적인 컨셉은 인터널 모럴리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내재성에 근거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연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헤이비얼리즘 같이, 이를테면 비헤이비얼리즘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블랙박스로 보고 도덕성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도덕적 행위를 하면 거기에 착안을 해서 강화학습을 하고 뭐 벌을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착안을 한 그런 한계 지어진 연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의 짧은 설문의 결과와 이제 앞으로 후속 연구를 한 베이스는 이제 아마 두 번째 모럴 스테이지 단계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